이선엽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여름, 겨울이고요. 가을 정도 되는 가을 작장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렇죠. 네, 생긴 것도 좀 동남아 티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춥다는 데는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전 패딩까지 지금 꺼내 입고 그래서 다니고 뭐 있거든요. 혼날 얘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많이 반기고 있었는데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갑자기 그린한다고 해서 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 조금 전에도 주식시장 뜨끈뜨끈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약간의 반등은 보여주지만 뜨끈뜨끈하진 않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11월에 좀 굵직한 이벤트들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악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강해질지 아니면 서서히 좀 거치게 될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악재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나왔었을 때 악재가 시장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점차 그러니까 실제로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극단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있었고 뭐 헝다가 여전히 물론 문제긴 하지만 요즘 그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도 시장에서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장에 있었던 악재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악재에 대한 수위가 되게 낮아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악재가 대단히 크게 해결됐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악재에 대해서 다소 실제 보여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해석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게 시장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요인인 것만은 분명한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이 악재들은 이미 전환점을 돌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악재가 진행형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 맞는데 주식시장은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개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국면은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그 악재가 여전하긴 하지만 개선되는 측면에서 이미 시장을 그걸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는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황들도 그렇고 데이터들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장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이제 그 겨울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조금 좋으면 시장이 좋다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아예 뭐 시장에 경계로운 있는 분들만 쭉 불러서 겁을 주는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좋은 얘기도 좋고 경계론적인 얘기도 들어서 어떤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 드는데 네. 저도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많은 고민도 해봤지만 너무 과도하게 몰아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 예, 현재는 뭐 말씀드렸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미 정점은 지났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악재가 끝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얘기하는 거가 틀린 건 아닌데 주식은 개선이냐 아니면 현재보다 악화냐 이게 더 중요한데 현재는 악화일로는 끝났고 이제는 개선되는 쪽으로 대부분의 악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돌아갔고 전환점을 돌았다. 네. 세세하게 좀 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이거 네. 하나만 여쭤보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네. 볼게요. 국내 증시랑 뉴욕 증시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좀 바라보세요? 크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상에서 아무래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IT 특히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높았던 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똑같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괜찮았던 거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런 D램 반도체 비중이 뭐 절대적으로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주가 없진 않지만 우리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게 영향이 있었다. 즉 흔히 얘기해서 그동안 내구재 소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뭐 내구재 소비가 정점이다라는 어떤 우려, 여기 흔히 얘기하는 델타 변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실 우리나라 D램만 유일하게 생산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부품들은 생산이 안 됐는데, 그래서 모든 부품 중에서 유일하게 재고가 남아도는 현상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더 빠진 측면이 첫 번째였고요. 저는 두 번째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규제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하락장이라고 느끼고 계시지만 올 7, 8월까지는 2,800부터 시작했던 지수가 3,300까지 갔으니 엄청난 상승이었어요. 15% 이상 올랐거든요. 정확하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 15% 오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우려는 계속 반영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급락을 했느냐? 사실 이렇게 IT하고 자동차가 계속 빠지는 구간에서도 3,300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또 다른 기업들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중에 중심에 플랫폼 기업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카카오가 2배가 올랐고 네이버도 상당히 크게 많이 올랐고 카카오뱅크도 오르고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철강도 50% 정도 올랐고 SK텔레콤도 50% 올랐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 기아차만 빼놓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놓고 보면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IT하고 자동차를 제외하고 여타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담당하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 사실 IT하고 자동차가 힘들었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이 방파제가 규제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실 이게 겹쳐지면서 빠진 것이 다른 국가보다도 훨씬 더 크게 빠진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좋든 싫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경제에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영향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미국 증시가 좋았던 부분들과 감안한다라면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것도 공통점인데 아무래도 뭐 안유아 교수님도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헝다 사태가 뭐 우리가 알고는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요인이 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미국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려 요인들 하지만 전환이 되어가는 그런 요인들에 네.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테이퍼링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막상 저희가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던 거랑 또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건 또 다를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테이퍼링을 했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들이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이탈할 수 있는 신흥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우리가 우려하는 국가들이 자원부국이거든요. 원유라든가 이런 데를 생산하는 국가들. 근데 지금 원유가 80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을 했었을 때 가장 피해가 갈 수 있는 국가들의 경제가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원부국이라는 점들 때문에 현재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퍼링이 실제 일어났을 때 이들 국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다른 거 여부와 상관없이 11월에 발표를 하고 12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수가 뭐 글로벌 고점을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또 미국만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신흥국가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브라질 정도만 제외하면 나머지 여타 뭐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주가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가 있다라면 생각보다 오르지 못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오르는 걸 봤었을 때는 저는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내년 시장을 놓고 볼 때 테이퍼링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게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가는 거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미국의 국채 수요지 않습니까? 돈을 찍어내는 만큼 국채를 사줄 텐데 그 국채를 사주는 요인들이 사라지면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금리도 요것 때문에 변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이 올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1조 달러 이상이 줄어요. 그러면 발행 계획도 1조 달러 이상이 줄었는데 사주는 게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없어지는 거니까 거의 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도 이미 맞지 않은 얘기가 됐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현재 돈을 찍어내는 규모가 줄어드는 거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소통을 했고 또 그 밖에도 현재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대부분 자원부국인데 최근에 자원 가격이 워낙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작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뭐 자금 유출도 걱정을 하지만 신흥국 경제를 걱정을 하는데 의외로 지금 신흥국은 경기도 좋다. 근데 그리고 그 배경에는 커머더티 가격이 상승이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아마 근데 신흥국 중에서도 차별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금융의 네. 차별화가 있는 것 같고 공교롭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또 중국에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좋은 나라도 많은데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은 지금 좋잖아요. 근데 예. 이제 우리는 참 이게 그게 참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가서 좋은 애들은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또 사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이전에 비해서 사실 결국에 이제 커머디티 가격이 올랐다는 점들이 작용하는 게 기업들의 비용 문제로 맞아요. 귀결이 되고 이 비용 문제를 결국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3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올랐던 비용을 아직 다 반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물건 가격이 올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물론 이제 오른 게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거나 이게 너무 비싸니까 못 사겠다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제 나왔던 뉴스인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들이 현재 기업들이 비용을 반영을 해서 올린 가격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미 저희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골프 하나 예를 들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골프장 가보시면 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코로나 이전보다 아마 골프 치는 비용이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부킹 전쟁이죠. 그래서 안 친다가 아니라 더 치고 싶은데 골프장 잡아달라는 요구가 더 많을 정도예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골프를 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그렇습니까? 명품 가격 저렇게 올라다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밤새서 사고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팔면 돈이 된다. 이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미 많은 소비 패턴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그 비용을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걸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현재 못 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많은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많은 분석판들이 나와서 이거 비용에 전가시킬 있을 거냐 의구심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로 전가시키기 시작했고 향후에도 전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소비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용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이라든가 또는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려들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비용과 관련된 부분,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점이라고 놓고 보면 점진적이겠지만 앞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보다는 비용이 조금씩 낮아지겠죠. 보이지 않게 아주 슬금 그렇죠? 그런데 현재 물건을 가격을 올려서 팔기 시작을 했으니 수익은 계속 좋아질 거고요.
수익성은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가 사실 4분기,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본다라면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감익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저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걸 봤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저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보고 나서 이미 비용 전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단순히 이분들이 소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점들도 있고 내가 임금이 늘었고 또 거기에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2조 4천억 달러에 대한 저축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저축이 있고 임금이 늘었는데 더더욱 중요한 건 내가 언제든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불안하면 저축을 더 강화하지만 내가 지금 저쪽으로 옮기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호석 팀장님께서도 많은 분석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은퇴자들이 나온 이유가 돈이 많아서입니다. 뭐 다 있을 만큼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자기 연금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이 버는데 굳이 내가 가서 일할 필요가 없을까? 돈 쓸 사람들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나라만 봐도 아실 거고요. 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돈들이 많고 쓸 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정도 비용 오른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고 현재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네. 이미 비용은 줄고 있는데 가격은 올려받았으니 수익성은 더 개선이 되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익이 지금 감익되는 구간은 4분기가 제가 볼 땐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내년부터는 반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현재 너무 낮아질 그 전망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라고 생각해 보면 비싸게 팔아서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커머더티 가격인데 이게 커머더티 가격이 진정되면 좋겠으나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것에 피크아웃이 된다라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좀 진정돼 줘야 되는데 그게 이게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가격 전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 여력 충분하고 저축도 많이 해놨고 그렇긴 한데 기꺼이 윌링 투 페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말씀 주신 것도 골프 사치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윌링 투 페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다 살 거냐 그러니까 물론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가지인 거죠. 네. 얘가 계속 지금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이런 우려.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얘도 지금 그냥 좋은 것들만 사고 그러니까 완전 차별화만 안 되지 경제가 좋아지겠어? 이런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그래도 약간 좀 전자에 가까운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나마 이제 버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커머더티 가격,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렵죠. 그런 영역의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글로벌 병목 현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글로벌 병목 현상은 정점을 찍고 내려가 있는 게 확연하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접종 성인 기준으로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지금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이거는 공장을 적극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부터는 100% 정상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어쨌든 공급이 이전보다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 구조보다는 비용이 내려가지는 구조가 되겠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이게 언제 꺾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원유하고 이제 천연가스 얘기를 들면 쉬울 것 같은데 두 개 다 공통점들은 수요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내년까지 갈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독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가스관과 관련된 뭐 독일어로 하면 노르트 스트림이고 영어로 하면 노드 스트림 2일 텐데 이 가스관 승인이 사실 독일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이없게도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는 독일에서도 최근에 선거가 문제가 됐죠. 독일 선거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당들이 물러나고 3인당이라는 당이 1당이 되고 3위당이 중요한데 세 번째 당이 녹색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당들 1, 2, 3위 요 세 당이 뭉쳐져야 연정이 구성이 돼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데 녹색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스관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아마도 가스관 승인이 되고 나면 뭐 가스 가격 제가 볼 땐 여기서 못해도 반토막은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언제까지 반대만 하고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독일의 녹색당이 언제 이걸 승인할 거냐 일단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가는 잘 아시다시피 오페크가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게 굉장히 크죠. 증산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회의 통로를 통해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잘 했을 경우 요 오페크의 또 결집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머저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이게 단기간 해결될 이슈는 아니겠지만 과연 우리가 마냥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 유튜브에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길 거고 ESG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취하게 될 경기 부양책 자체가 원자재를 쓰는 것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큰 사이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는 반대로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어느 정도 오른 것도 맞고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이 정치 변수가 과연 내년까지 끌만한 이슈일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느 한순간에 원유라든가 가스 가격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나타난다면 의외의 지수 반등을 크게 이끌 만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딱 언제다 시점을 못 받는 게 좀 어려울 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고 위드 코로나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잠시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뭐 공급 병목 해소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 조금 상황이 악화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센터장님께서는. 사실 위드 코로나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전처럼 그렇게 방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우신 자영업자들은 제가 볼 땐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건 위드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거덜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내년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있는데 여기서 그걸 더 막았다가 사실 정치적으로도 큰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했던 국가들의 부작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영국이라든가 몇몇 국가들이 현재 어떻게 됐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 국가들이 겪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충분히 그 앞에 정답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를 토대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각국들이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많이 쓸 것이고 더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한국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네.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4분기부터는 이런 점들이 감안된다라면 4분기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했으니까요. 연말에 좀 섹터별로 흐름을 바라본다라고 친다면 어떤 전망,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섹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제가 놓쳤던 점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너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완전히 옛날 생각 가지고 구경제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분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제조업 중심의 판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정을 부정적으로 몰고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한국의 경제 구조는 상당 수준 하드웨어, 즉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시장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보면 대부분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많은 기업들, 그죠? 콘텐츠 기업들 이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결코 전 작은 흐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봐오면서 우리나라 BTS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가수라고 하면 안 돼요. 엔터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분들이 국위선양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됐고 뭐 오징어 게임이 이거 하나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이미 아카데미상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화대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인터넷 매체들로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 NFT라든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한 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5국가가 안 돼요. 그럼요. 그 기술력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한두 나라 국가 정도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생각보다 매출 규모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이 기업들은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저는 현재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많이 변매가고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그 업종들 좀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그 반면교사인데 최근에 그린을 먼저 했던 국가들의 부작용을 우리는 봤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국경절에 전기차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충전 못해서. 교통이 트래픽이 있다 보니까 충전소마다 줄 지어가지고 막 그 전기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완전히 좌절했던 것도 있었고 혹시나 배터리 달지 않을까 에어컨도 못 키면서 아비규환했던 걸 봤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세대당 하나의 충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급격하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때 단순히 보급이 늘어날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봤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는 현재부터 투자해야 되는 새로운 업종이다. 즉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충전소라든가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과 관련해서 역시 풍력과 관련된 최근에 얘기했었겠죠. 북해에서 바람이 안 불었어라고 해서 굉장히 아비규환이었던 영국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워서 원전을 선택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린을 더 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상황을 놓고 봐서 각국이 취하는 첫 번째 정책은 생각보다 그린의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과 관련 정책이 더 강해질 게 첫 번째지만 그린과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서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 커진 거죠. 전기세 오를 거고 또 전기가 항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부채 문제예요.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린 에너지 추진한다고 인플레이션이 일으켜서 우리가 금리를 올렸다간 다 패망이거든요. 그린하기 전에 먼저 세상이 먼저 죽게 생겼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는 부채 문제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성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걸 대안이 뭐냐면 그린을 추진한 과정에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저는 원전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원전을 안 하던 국가들조차도 원전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각국이 우리보다 먼저 더 강력하게 그린을 추진했고 보급했던 국가들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으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업종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높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면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네, 반대로 석탄 빠지면 시멘트. 음.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내년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시멘트 수요는 늘 거고, 혹시 석탄 가격이 빠져준다라면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양방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죠. 또 철강 가격 같은 거 빠지면 자동차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역으로 생각해서 좋아질 것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고민들을 지금부터 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더 그러면 힌트를 해주실 수 없을까요? 나열을 좀 말씀해 주신 거 덧붙여서요. 지금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도 제가 볼 때는 그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네네.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테슬라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테슬라가 뭐 LFP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나온 거, 물론 이제 보급형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배터리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지향점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과 관련한 자동차 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자동차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드로이드도 엄청나게 보급되고, 우리 애플 그거 관련해서도 얼마나 내가 많은 유저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 입장에서 독점하고 싶겠죠. 우리가 하는 플랫폼의 가장 큰 지향점이 독점이라는 건데, 독점을 위해서는 내 차가 제일 많이 팔려야 될 거고, 그러면 보급형에서 훨씬 더 값싸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LFP를 선택을 할 거 아닌가. 저 이제 이건 넘겨짓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LFP를 통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네. 보급량을 늘리는 것이 그렇죠.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차가 더 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차가 더 팔려야 되나 플랫폼에서도 훨씬 더 크텐다라는 거 보고, 요걸 저는 오늘 물론 이제 그 허츠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시장을 그걸 보고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보고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성장에 대해서 또 점수를 주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 반대로 생각을 해요. 글로벌 증시 역사상 금리가 오를 때 성장주가 안 움직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치주가 그 시장을 점령했던 적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2001년, 2006년도에 중국의 산업화 할 때 중국 산업화 관련주가 성장주였어요. 금요가 할 때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올랐었고요. 1999년도 있었을 때 닷컴 버블 때도 그때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가 시장을 지배했지 결국 가치주가 지배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가치주였다가 성장주가 되면서 그렇죠. 올라간 거지. 네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렇게 있겠죠. 생각해 보면 올라간 애들은 다 성장주였던 거지. 성장주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치주를 봐라. 글쎄 저는 책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얘기를 과연 하는 게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성장주가 건재하고 지금 어떤 성장이 되고 있는지 테슬라가 보여줬고 좀 메타버스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코 작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성장주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나열했었던 그 인플레와 관련해서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차근차근 투자를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섹터를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 섹터들이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되게 크지 않은 종목들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지수의 높은 상승보다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밑에 단에서의 어떤 종목 혹은 업종, 차별화된 업종에서의 기회를 찾아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종목별로 접근하자는 얘기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 해야 되는 말이 해야 되는 아닌가라고 말이긴 생각을 하지만. 하고 있고, 저는 시가총액의 큰 기업들도 생각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 다만 그 기업들이 주도주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죠. 네. 자동차 기업들, 뭐 만도, 오토에버 뭐 이런 기업들까지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결국 자율주행이고 여전히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만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에 오를 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자동차 병목 현상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향후 매출이 늘어날 기대로 오른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도 특히 많이 오르는 기업들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미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과연 자동차 기업이 중소형주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고 또 아까 제가 또 뭐 미국하고 차별화 중에서 우리 플랫폼 규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네. 플랫폼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규제가 있어도 실적이 잘 나오더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봤고 또 플랫폼에 따라서는 그 규제에 피해 있는 플랫폼들도 봤고 이 친구들도 이제 다시 상설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지금은 굳이 뭐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가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도 여전히 자신 없는 건 저는 반도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실기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싸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10% 이상 떴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주도주까지는 몰라도 이 친구들도 이제 어쨌든 지수가 오르는 데는 조금 보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덧붙여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피해갈 만한 업종들, 기업들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공부가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서요. 네. 나열해 주신 것 한 두세 개 말고 좀 더 덧붙여서 힌트 주실 만한 업종들은 없을까요? 뭐 사실 얘들들 말고도 뭐 음식료도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음식료도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이런 원자재 오르면 가격 올렸다가 실제 원자재는 나중엔 결국은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제품 가격이 내려간 적은 없죠. 그래서 항상 보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음식료 가격이 안 움직이긴 하는데 그때 사면은 조금 시너기가 있을 때 큰 이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정권 말기 때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살짝 올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그런 어떤 기업들도 제가 볼 땐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봤는데요. 혹시 못다한 질문 있으실까요, 팀장님? 아니요, 전반적으로 쭉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악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 완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쫄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되는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안도랠리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나서 실적들도 실제로 좋아지고 네. 비용도 줄어들고 네. 가격 전가도 좀 잘 되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쭉 정리가 쫙 잘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목요연하게 차분하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칭찬, 훈훈한 내용이 칭찬 나왔던 랠리가. 채팅선이 사실 아니었나. 아시겠지만 네. 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께서 했던 얘기 한번 보시면 이미 답이 있는 게 네. 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현재 있는 공급 병목 현상을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갈 것 같다. 충분히 시장에서 다 그걸 우려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정점인데 다만 정상 수준까지 가는 게 내년까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고 놓고 보면 개선되는 게 있는 건데 경제적인 측면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내년까지가 아니라 개선되는 게 그러니까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내년까지인 거지 실제 지금부터 조금씩 개선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은 경기 측면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하기보다 아주 점진적으로 반영을 할 건데 나중에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여전히 악재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오히려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진짜 무서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 피크아웃이란 말이 무서웠던 이유는 그 전에 좋던 게 더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반대인 거예요.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악재가 피크아웃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좋은 거거든요.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네. 그러면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3월, 4월, 5월 이때쯤에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대. 그러면서 이게 피크아웃이래.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잖아요. 반대의 경우가 좀 일어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네. 갖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셨고요. 2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요.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